아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고요. 아내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아내에게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지요. 나만 주면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 키운다 하고 아내도 좋다고 하여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참 몇 번이나 임태계를 해봐도 도줄이 뜨지 않고 그렇게 1년 뒤 아내와 함께 보인과를 갔어요. 보인과에서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들을 권하였고 검사 결과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입장이라 그런지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하였습니다.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고요. 본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내 몸 고생하면서까지 시험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험관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이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둘이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고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둘이서 지내던 중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정보 지원을 위해 지방 쪽의 회사를 일부 이전하고 그렇게 이전된 곳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된 것이죠.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주말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먼 곳에 있어서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졌고요. 지방으로 발령 나기 전보다 부부 관계를 더 많이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정말로 로또 1등 된 것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입학을 하자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진아 대체 우리 손자는 누구를 닮아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냐. 우리 집안에는 손자처럼 쌍꺼풀 진한 사람이 없는데 며느라가도 무쌍해 혹시 사돈댁에 저런 쌍꺼풀이 있나? 며느라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대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손자는 콧대가 신기하게 저렇게 낮지? 아직 아가라 그런가 희한해 희한해 이런 말을 듣다거나 유치원에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 성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성수가 어머님을 하나도 안 닮았길래 아빠랑 똑같겠구나 싶었는데 어머 아버님도 안 닮았네요. 그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 듣기 일쑤였고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엄마랑 아빠 안 닮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나 놀려 스트레스 받아라면서 칭얼대기 일쑤였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회사를 옮겼고요. 주말 보부에서 벗어났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근무할 것 같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방방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알겠어 하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왜 안 좋아하지? 너무 오랫동안 주말 보부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서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의 위험까지 걸리게 되었지요.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 전에 약을 챙겨줬어요. 신기하게 아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지요. 아내가 강태초출물이라는 알약과 마그네슘이랑 알 수 없는 각종 약 4-5알을 매일 먹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만 먹어도 메스커온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셨지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약을 챙겨주었고 잠이 들었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푹 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다가 새벽 3시, 4시쯤 아내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는 소리에 완전히 잠을 깨게 되었지요. 잠을 깨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옷을 다 입은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걸며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위로 아내가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잠에 푹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아내의 손 움직임이 다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을 안 뜨고 계속 푹 자는 척을 했지요. 전화 연결이 되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남편 놈 잤다. 확실히 수면제 빨이 좋네. 자기 말한 대로 마그네슘이랑 감초 추출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 섞어서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잘 먹네. 우리 오늘 놀이터에서 할래? 아니면 우리 집 근처 상가복도 어때? 거기 복도 CCTV 없어 보이던데. 여튼 자세한 장소는 나가서 이야기할게. 남편 깰까 무섭다.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갔지요. 아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힌 소리가 들리자 저는 침대에서 나오고 전등을 켠 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한 거지? 내가 서울로 발령났다는 걸 듣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이건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내는 낮에 아들을 챙기느라 불륜할 시간이 없으니 밤에 저를 수면제 먹여 재우고 새벽에 나가서 불륜질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더 커서 목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던 중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연놈들을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나갔지요. 무작정 밖에 나가 아내와 그 상간놈을 찾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상가와 놀이터를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졌는데도 그 연놈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도 기적이었겠죠. 그렇게 30분 내내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다가 포기하고 땀에 푹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향했지요. 저희 아파트가 13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차이고요. 13차까지 다 훑어보고 다시 집이 있는 2차로 가는 길에 있는 곳에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이터라고 하기도 애매한 통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하나와 철봉 몇 개가 있는 그곳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 놀이터도 처음에 제가 확인한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지나쳤지요. 설마 그 미끄럼틀 통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나는 미끄럼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격해지는 그 소리가 자세히 들려오니 들은 생각은 이건 100% 안에 소리다. 미끄럼틀 안에 지금 그 연놈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끄럼틀 통 안을 발로 세게 차니 상간놈이 뭐야 라는 큰 소리와 함께 바지가 반쯤 내려와 있는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좋게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상간놈이란 새끼를 보자마자 발로 까버리고 미끄럼틀 안에 있는 아내를 손으로 끄지만 했죠. 깨악 뭐야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저는 뭐긴 뭐야? 네 남편이지 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멱살을 잡아서 제 얼굴을 보게 했지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말했지요. 미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더러운 년아, 네가 지금 밖에서 뭐하냐? 짐승이냐? 네가 이런 성향인지는 꿈에도 몰랐네. 너 언제부터 이딴 짓 하고 다닌 거니? 저 새끼랑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 하고 다닌 거냐고. 진짜 더럽다니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라고 하니 아내는 울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너가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통하는 변명만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쌍욕을 퍼붓고 그 남자를 취업해주려고 돌아봤는데 그놈은 곳에 도망간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깽판을 치고 그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친정 확인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들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아내가 저 몰래 바람난 놈 얼굴을 빼다 박았겠지요. 참결혼 초반 원인 불명 난임인 상황에 자연 임신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씨일 줄이야. 도저히 아들 얼굴 보며 살 용기가 안 나서 아들도 엄마 따라가라고 하고 짐 바리바리 싸서 내보냈고요. 처가에도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고 처가 때 완전히 뒤엎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내의 개망신이라도 당해라는 마음으로요. 집에 있는 아내 관련한 모든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 사서 폐기물 버리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냥 처가 댁에 아내와 아들 관련 물건들을 싹 다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처가가 부담하라고 하고요. 그 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생 부인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 보존제 확인 소송에 상간남도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과 아내는 인터넷에서 야외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고요. 참 세상에 더러운 사람 많네요. 결국 기나긴 시간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아들이었던 놈도 호적에서 없앴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스토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이제는 혼자 살렵니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인생 참 힘드네요. 오늘은 양주나 냅다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와 힘이 드네요. 제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올해로 이제 40, 이제 거의 반백으로 향하는 나이에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었을 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질 않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밖을 나가보면 아무도 없지 않나. 문 닫고 돌아가면 몇 시간 후에 또 두드리질 않나. 처음에는 누군가가 장난으로 행한 일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지만 그게 며칠 동안 지속되니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집 밖 현관에는 CCTV 감시 카메라도 없어서 휴대용 카메라로 임시로 집 문 위에 달아두고 기다리자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러 오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몇 시간 후에 그 사람이 가자 저는 망설임 없이 얼른 카메라를 확인했고 허름한 남색 옷을 입은 여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스토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배경도 남들이 없는 특기 또한 없었어요. 한마디로 평범한 민간인, 그런 비범하지도 않은 저를 스토커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확인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알 수 있는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어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신경을 껐지만 다음 날 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을 때 친척집에서 오신 거였습니다. 다름 아닌 삼촌이셨죠. 삼촌께서는 전직 군인이셨지만 근무 중 한쪽 다리를 다쳐 퇴직할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여파로 평생 절름발이가 되셨지만 다들 슬퍼하는 와중에도 혼자 괜찮다며 껄껄 웃는 그런 분이셨어요. 끓여 넣은 물을 커피 가루가 담긴 컵에 부어서 한 잔 드리고 삼촌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었고 요즘 스트레스도 심했기에 삼촌은 제게 봄날의 담비아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제 있었던 일도 자연스레 꺼내놨어요. 삼촌은 매우 의아해하면서 관심을 보이자 저는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주름진 이마에를 찌푸리며 한참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 쓰레기랑 관련된 말을 하거나 라고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삼촌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재차 물어봤지만 삼촌도 기억이 안 난다며 생각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떠나버렸습니다. 워낙 삼촌의 표정이 심각해서 그가 떠난 이후로도 저는 계속 고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자 어김없이 중년의 여자는 또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재빨리 문을 박차고 나가 여자를 노려보았어요. 대체 왜 매일 같이 찾아와서 이러느냐며 소리치며 물어봤죠. 쌓인 게 너무 많아 저도 모르게 폭발했고 여자도 움찔거리더군요. 여자는 어버버 하다가 떠나려 하자 저는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채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여자가 돌아서 저를 올려다보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별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여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설문의 집이 맞는가가요? 여자는 말을 매우 더듬었고 호흡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자 생각을 달리했죠. 김설문은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워낙 갑작스러운 말이라 제가 얼어붙어 있자 여자는 슬픈 낯빛으로 뒤돌아서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곳을 알아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걸어가 그녀를 멈추게 했고 집으로 이끌며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라는 말에 침울했던 여자의 표정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고 이내 환희가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년의 여성을 집으로 안내한 뒤 집 문을 닫자 여자는
엉거주춤하게 신발을 벗어 던지더군요. 여자는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아 신발을 벗자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발은 군데군데 붓고 터져 있었어요. 그런 시퍼런 발을 보자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며 의자에 앉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자는 의자에 앉기를 거부했고 선체로 대화를 하자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예의상으로 저도 일어서서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한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자가 한 말에 저는 이내 질문할 정신머리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설문 씨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어요. 라고 자신이 어머니라 주장했으니까요. 듣는 순간 뒤로 자빠질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네? 라는 반문이 절로 나가버렸고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28년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시집가야 했었어요. 김설문 씨는 3년 후로 결혼식을 잡아뒀고 왜 하필 3년 후냐 라는 말에 대답을 거부하며 저를 데리고 집에서 버티기만 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나 아이를 가진 저는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냐며 그를 탓하며 엉엉 울자 귀찮다며 병원으로 보내버렸더라고요. 여자의 말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저는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재혼자가 아니에요. 24년 전 처음 결혼해서 저를 낳았는데 지금 그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년 후 저를 바다로 밀어떨어뜨렸으니까요. 여성이 한 말이 더욱더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편 도저히 범죄와 아버지의 연관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던 양반이 이런 중죄를 숨기고 있었던 말인가? 중년의 여자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저는 반평생의 기억을 잃었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10년을 성화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어민에게 건져진 저는 장기가 몇 개 뜯겨져 나가는 계약서를 쓰는 대가로 그 뒤의 삶을 연명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자신의 품에서 사진 몇십 장을 한데다 묶어놓은 문금에 고무줄을 풀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진들을 제게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약혼자와 찍었었던 사진. 이건 중국 어촌으로 건너간 후 어민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건 죽은 제 딸이에요. 시체가 담겨져 있는 사진까지 보자 구역질이 나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는 집으로 찾아가 그게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어머니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자신은 남편 곁에서 30년 넘게 있었는데 그런 여자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고요.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때 문득 위화감이 들어 아버지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받은 아버지도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고 이것 참 큰일이구나 라고 하며 서둘러 외투를 건치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버린 저 또한 크게 깨달은 게 있어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중년의 여자를 데리고 그 길로 한 곳에 찾아갔고요. 제가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삼촌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아닌 삼촌에게 시집간 여자분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미리 도착해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긴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삼촌은 여자를 보자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확신이 들어버린 저는 한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어렸을 때 철이 없어 자주 자신과 닮은 아버지의 신분증과 지갑을 들고 나가셨어요. 30년쯤 전에 한 번 몇 년간 가출한 전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자신을 아버지라 속이고 돌아다니셨더군요. 역시 돌아오자마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 마냥 급하게 군입대를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제 말이 맞나요, 삼촌? 결국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잘못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면서 빌고 빌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삼촌은 자체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또한 그녀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그녀는 일절 거부하며 하늘을 보며 한탄할 뿐이었죠. 자신은 그저 자신의 반평생을 짓밟아 버린 그 남자가 아직도 잘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찾아다녔다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어딘가로 걸어가 버리더군요. 전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을 감춰버린 여자는 다음날 산에서 목을 매단 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채로 있었고 수사를 마친 경찰들은 행여자로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